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제 지속적인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받았을 때 내가 이혼을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상담에서 나는 이제 뭐 크게 상담에선 도움 받을 게 없어요 하는데 상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상담의 방향을 잡을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배우자가 폭행을 했을 때 그 폭행에서 첫 번째는 이제 안전하냐, 이제 그런 폭행의 수위, 또 뭐 몸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안전 조치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첫 번째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 폭행이 일어나서 이제 내담자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까지 이제 이 안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폭행을 물어볼 때는 잘못하면 약간 조사관처럼 느끼니까 제가 민들레님이 사실 안전한지가 가장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제 먼저 하고 안전에 대한 체크를 물어본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에게 신뢰를 줘요. 아, 이 사람이 나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 폭력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들은 이 폭력에 둔감해져요. 그래서 폭력을 받고 있는데도 이게 내가 피해자라는 거,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도를 이게 떨어져요. 민감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술을 먹으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자가 상담자 입장에서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담자에게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처음에 상담 시작할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 회개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혹시 좀 일주일 동안에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전하셨냐. 지금 좀 심리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아직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혼이 아닌데,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이제 이 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또 폭행을 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거의 폭력의 피해자들이 다 있고, 이건 성폭력 피해자도 똑같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은 뭐냐면 보복할까 두려운 거예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뭐다? 또다시 나를 폭행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들도 신고해서 또다시 2차 폭행을 할까봐 두려운 것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상담자가 다루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이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지난해기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이 있었냐, 그래서 안전하셨냐? 1초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없었다고 막 그러시나. 그러면 실제로 폭행은 없었지만 또 때릴까봐에 대해서 술을 먹으면 또 폭력이 일어날까, 또 때릴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술을 먹고 배우자께서 있었을 때 또 때릴까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좀 어떠셨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폭행이 있었냐 없었냐도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술이라는 단서가 있으면은, 술을 먹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게 불안이, 가슴이 뛰고 막 긴장이 되고 또 무슨 일이 일까 싶어서 막 이렇게 예민해지고 이러잖아요. 두렵고. 또 때릴까봐 불안해서 보통 피하잖아요. 피해서 뭔가 방문을 닫고 있거나 자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 보러 가버린다는 거, 뭔가 이런 방식이 대처 방식인데, 실제로 그 두려움은 어땠냐 물어봐야 돼요. 이건 거의 기본적으로 물어봐. 이건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지 말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담에서 본 직면으로 그 상담으로 들어갈 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담자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이제 이혼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담자께서 먼저, 민들레가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접었어요. 그리고 상담에서 이거를 좀 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을 다뤄야 되겠죠. 내담자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상담을 뭐 크게 뭐 도움받을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 상담에서 실제로 맨들러님께서 내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고민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상담해서 조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물어봤으면 좋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까지의 내담자들의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폭행을 하고 그리고 의도성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의처증까지 있거나 의부증이 있거나 이러면 더더욱 이혼에 대한 의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걸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래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면 3년 전, 5년 전 결혼 초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거 보류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대부분 이건 거의 100%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모님이 그냥 별다른 놈 없다. 그냥 그놈이 그놈이다 세상에. 아이들이 뭐 2명이 난데 3명이 있는데 어떠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부모들의 권유로 이 가정을 지속해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대부분 3가지 요인으로 이혼을 보류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아 그러시냐. 내담자들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러시냐. 참 고민이 많았겠다. 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거? 아이들도 생각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뭔가요? 부모님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게다. 이제 내담자가 고민의 지점을 공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지금 상태, 이 양팔 저울이잖아요. 이 저울에서 어느 정도 이 기울기가 저울이 뭐 시소라고 해도 돼. 저울로 어느 정도로 기울어졌나를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민들레님이 이혼해야 되겠다는 한 마음과 왼손. 내가 아이를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없으면 아이를 생각할 때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 두 마음이 계신 걸로 보여진다. 자, 두 마음을 이렇게 내담자에게 요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렇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두 마음에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게 현재, 민들레님께서 이 두 마음에서 저울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됐냐.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좀 가냐. 아니면은 이혼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기울었냐. 아니면 좀 둘 다 이렇게 팽팽하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좀 이 저울이 어떠신 것 같으냐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보류를 했겠죠. 반반이니까. 우리가 결정을 계속 보류하는 부분은 뭔가요? 반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반반이라 그러면 어때? 우리가 반반일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고민이 되잖아. 더 많은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더 많이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더 많이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을 먼저 살펴드리고 마음을 담아드리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질문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다면 이 두 마음이라고 했는데 두 마음이 있을 때는 뭔가 두 마음에서 가지는 뭔가 이제 걸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대차대조표. 우리가 보통 뭐 쉽게 말해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를 쓰면은 뭐 가계부를 안 쓰고 영통기입장이라고 해봐요. 이익되는 것이 있고 손해되는 게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이런 것이 대차대조표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차대조표 기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반반이라면 이혼을 생각하실 때 이혼을 결혼 초에도 생각하고 뭐 5년 전에도 생각하고 3년 전에도 생각하고 최근에도 여러 번 이런 폭행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셨는데 가장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불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지 뭔가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다.
내가 불안하니까 이 사람 속에서 내가 평생을 불안하고 살아야 되고 안심한 결혼 생활이 되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맞아요. 내가 처음에 믿었던 사람으로 결혼을 왔는데 그 사람과 헤어져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참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다시 그 마음을 잡아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참았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제 부모님, 아이들이라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때는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뭐가 제일 내가 이혼하려고 할 때 고민이 되실까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내담자가 고민이 된다 그럴 때 아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님의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의 유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유언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가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내담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참으면은 이 가정이 그래도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형태는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보류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참색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이혼을 결심 안 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겠죠. 그럼 아이들의 무엇이 걱정되느냐? 뭐가 제일 두려워하냐를 들어가 봐야 돼. 결국 이제 이 내담자가 이 양팔 저울처럼 똑같은 욕구가 대립이 돼 있을 때는 내담자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근데 이 원하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이 두려움을 상담해서 다루면 돼요. 이 두려움을. 그러면 그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남편 없는 가정생활을 내가 유지할 자신이 없다. 이게 이 내담자의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그러면 남편이 만약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한다 그러면 남편은 지속적으로 내가 결혼을 유지한다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남편이 계속 나를 의심할 거다. 그리고 술만 먹으면 계속해서 나를 뭐예요? 폭행을 또 할 거고, 세 번째,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제 뭐라 그럴까. 돈을 벌어서 카드값만 주고 하는데 왜 내가 이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번 돈은 저축할 수도 있는데 내가 준 돈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쓰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추론해 볼 때 남편의 두려움이에요. 폭행에. 뭔가 이제 트집을 잡아서 싸움거리를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간 비율을 맞추고 있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만한 거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그 두려움들, 그럼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렇게 해봤을 때 아마 내담자가 결혼 전에 원가족에서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있었거나 아니면 전혀 없었거나. 그랬다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물어볼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 그래서 만약 원가족에서 이제 폭력은 일어나지 않지만 술만 먹으면은 술 주사가 있고 잤고 이랬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근데 술만 먹으면은 아버지가 잠을 잤다면 그게 이제 두려움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술을 먹고 나서 일어났던 뭔가의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게 이 내담자에게 트라우마적으로 있다 그러면 술이라는 것이 단서가 되면 뭔가 시비를 건다든가, 그러니까 때리지는 않지만 시비를 걸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술을 먹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민들레가 결국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를 상담해서 내담자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남편이 술을 먹고 뭐하고 그럼 얘기를 하면 되잖아. 부분들 신고하고,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뭔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생활 유지하기 어렵다.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력을 하지 않고 술을 먹지 않는다든가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 나와 같이 상담을 받는다든가 뭔가 이런 노력들의 변화의 노력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내담자 쪽에서. 왜? 본인이 피해자고 또 뭐 재산도 있고 아쉬울 게 없잖아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담자. 그래서 그 두려움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 상담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담자가 자기가 이제 쉽게 흥분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흥분이 이제 내담자가 술만 먹어서 두려워서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인지, 그냥 호소 문제도 통제력이 약하다 그랬는데 본인이 어떤 부분에 통제력을 갖고 있고 통제력이 약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결국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거의 다가 맞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본인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라든가 이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건 아니다 싶은데도 그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건가? 그래서 그것을 상담에서 전체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자에 대한 이런 부분은 부부 상담 필요하기보다 이 내담자 개인의 내면으로 힘을 키워주는 게 필요해요. 뭘 두려워하나를 다루는 게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죠. 내면의 힘이 크면은 본인 스스로가 배우자에게 맞닥뜨림 할 수 있죠. 어디서 지금 폭력을 하고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거예요. 딱 잡고, 아무리 그렇게 힘이 있어도 폭력을 하면 안 되지! 스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신고. 당연한 거야, 이거 범죄. 우리가 범죄에 합류되면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다 죽어. 그래서 신고한 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신고한 거야. 신고한 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잘하신 거다. 신고는 정말 최고 선택이다. 근데 그런 두려움은 생길 수 있다. 신고를 못하는 내담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적 위치가 있을수록 뭔가요? 신고를 못해요. 너무 창피스러우니까. 우리 상담사 중에도 그래요.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아이고, 쪽팔려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면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역할하고. 뭐 하는 거다? 범죄는 범죄야. 이거 당신 범죄인 줄 알아, 몰라. 모두가 다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하는 건 모두를 안전하기 위한 거야. 근데 뭐가 당신이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얘기들을 상담해서 다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담자가, 이거 내가 잘한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 사고 자체가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이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담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